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컴퓨터 일반의 6번째 시간 윈도우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윈도우 10에서는 여러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아래와 같은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됩니다. 휴지통, 파일 탐색기, 인쇄 작업, 파일 시스템 등등 해서 여러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모든 개념을 학습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관련된 기출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요. 해당 문제 속에서 중요한 개념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학습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윈도우에서는 그렇게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당 자주 다시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 위주로 해서 문제풀이를 하고요. 문제 속에서 개념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 보기 전에 1번 문제와 관련된 개념을 먼저 정리해 볼게요. 자, 윈도우 10의 특징이 나옵니다. 윈도우 10의 특징도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첫 번째로 OLE라고 합니다. 자, OLE는 오브젝트 링킹 앤 임베딩의 약자로서 OLE라고 하는데요. 어떤 오브젝트가 개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체를 링킹, 연결하거나 임베딩, 삽입하거나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해당 용어가 OL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앱에서 작성한 개체를 현재 작성 중인 문서에 연결하거나 링킹이 되겠네요. 삽입하여 편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OL이가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자, 이렇게 어떤 파일이 있다고 해볼게요. 한글 파일이 있고요. 그리고 워드 파일이 있습니다. 자, 한글 파일에서 작성 중인 어떤 개체를 복사를 해서 워드 파일에 넣을 수 있겠다. 그쵸? 다른 앱에서 작성한 개체를 현재 작성 중인 문서에 연결하거나 그리고 삽입하여 편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OLE가 됩니다. 저희가 아무렇지 않게 잘 사용하고 있던 기능들이 윈도우의 특징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연결이라는 의미는 연결한 문서는 원본 개체를 수정하면 수정한 내용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연결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삽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글에서 어떤 내용을 작성을 하다가 워드에 복사를 했는데요. 해당 원본 부분을 수정을 하더라도 삽입한 곳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이 삽입을 한 거고요. 만약에 원본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변경사항이 있을 때 연결한 부분에 같이 변경이 되도록 하는 것을 연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삽입을 하거나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OL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PMP 한번 볼게요. 자, PMP입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하는데요. 컴퓨터에 새로운 하드웨어를 추가했을 때 운영체제가 필요한 설정을 해주는 기능을 PMP라고 합니다. 자, 저희가 컴퓨터나 노트북에 USB를 연결해서 어떤 따로 설정을 하지 않고 바로 사용을 하죠. 그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이 운영체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에서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컴퓨터를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플러그, 꽂고, 앤 플레이 바로 실행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MP 같은 경우에 컴퓨터에 새로운 하드웨어를 추가했을 때 운영체제가 필요한 설정을 해주는 기능을 PMP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고요. GUI라고 하는데요. GUI의 약자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의 약자가 GUI가 됩니다. 자, 아무튼 키보드로 명령어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그림으로 되어 있는 아이콘이나 메뉴를 클릭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이 GUI 방식이 되는데요. 저희가 바탕화면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용하는 바탕화면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해당 부분에 크롬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크롬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가 해당 크롬을 더블 클릭해서 보통 인터넷에 접속을 하죠. 이러한 것들이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됩니다. 즉 예전에는 어떤 이런 사소한 내용조차 키보드로 명령어를 입력해야 되는 시절이 있긴 했었어요. 아무튼 저희는 아주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죠. 해당 의미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키보드로 명령어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그림으로 되어 있는 아이콘이나 메뉴를 마우스로 클릭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을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죠? 자, 다음으로 선점형 멀티태스킹입니다. 선점형 멀티태스킹은 운영체제가 응용 프로그램들의 CPU 이용 시간을 제어하는 멀티태스킹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운영체제가 CPU 사용 시간을 제어하므로 응용 프로그램에 문제가 발생하면 강제로 종료시키고 모든 시스템 자원을 반환하는 멀티태스킹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 컴퓨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컴퓨터에 설치된 운영체제가 있을 거고요. 컴퓨터에 하나의 프로그램만 실행하는 게 아니죠. 자,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인터넷도 실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뭐 페이스북도 보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인스타그램도 보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인스타그램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톡도 저희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갑자기 카카오톡이 약간의 먹통이 되었어요. 그래서 카카오톡이 종료를 해도 종료도 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운영체제가 CPU 이용 시간을 제어함으로 응용 프로그램이 이런 하나하나의 프로그램들을 이야기합니다. 응용 프로그램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시키고 카카오톡에서 사용하고 있던 시스템 자원이라고 하면 어떤 CPU나 메모리 이런 자원들이 되는데 이런 자원을 강제로 반환하는 멀티태스킹 방식을 선점형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윈도우, 즉 운영체제가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들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선점형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선점형 멀티태스킹은 운영체제가 각각의 응용 프로그램들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운영체제가 응용 프로그램의 CPU 이용 시간을 제어하는 멀티태스킹 방식이 선점형 멀티태스킹이 되고요.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응용 프로그램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응용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시키고 시스템 자원을 반환하는 멀티태스킹 방식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실까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다섯 번째 에어로 피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피크라는 영어 단어가 훔쳐보다, 엿보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훔쳐보다, 그리고 엿보다의 의미가 있는데요. 해당 기능에 이러한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어로피크입니다. 작업 표시줄에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아이콘에 마우스 포인트를 위치시키면 축소 형태의 미리 보기가 나타나는 것이 에어로피크 기능이 됩니다. 자, 이러한 기능을 본 적 있으실 텐데요. 제가 조금 이따가 간단하게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탕화면 보기를 클릭하면 모든 창이 최소화되면서 바탕화면이 표시되고 다시 클릭하면 모든 창이 나타나는 기능도 있는데요. 해당 기능의 바로가기 키, 즉 단축키가 시작 버튼을 누르고 D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해당 기능은 저희가 숙지해 두시면 어떤 컴퓨터로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 또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아무튼 이러한 기능들을 에어로피크라고 하는데요. 해당 기능을 간단하게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어로피크를 실습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에어로피크입니다. 작업 표시줄에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아이콘에 마우스 포인터를 위치시키면 축소 형태의 미리 보기가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크롬 창을 몇 개를 띄워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아이콘에 마우스 포인터를 위치시켜 볼게요. 자, 위치를 시키게 되면 이렇게 축소 형태의 미리 보기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이 에어로피크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바탕화면 보기를 클릭하면 모든 창이 최소화되면서 바탕화면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부분은 아래쪽 작업 표시줄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마지막에 이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을 제가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바탕화면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에어로피크 기능이 되고요. 제가 시작 버튼과 D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탕화면을 동일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는 시작 버튼과 D가 되는데요. 해당 단축키는 숙지해 두시면 앞으로 컴퓨터로 작업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해당 단축키를 숙지해 주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에어로피크를 살펴봤고요. 저희는 이어서 1번 문제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하드웨어 장치의 설치나 드라이버 확장 시 사용자 편의를 돕기 위해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필요 없이 운영체제가 자동으로 인식하게 하는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자, 1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자, 2번이 된다. 그쵸? 어떤 하드웨어 장치를 추가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USB를 추가했을 때 저희가 따로 설정해서 사용을 하진 않죠.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것이 운영체제, 즉 대표적으로 윈도우가 되겠습니다. 윈도우에서 직접 설정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인식하게끔 해주는 기능이 PNP가 됩니다. 즉 플러그 앤 플레이가 됩니다. 자, 따라서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PNP 플러그 앤 플레이는 컴퓨터에 새로운 하드웨어를 추가했을 때 운영체제가 필요한 설정을 해주는 기능을 PNP라고 합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의 에어로피크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보기 1번부터 보겠습니다. 파일이나 폴더의 저장된 위치에 상관없이 종류별로 파일을 구성하고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동그라미 1번은 에어로피크 기능은 아니죠. 자, 그래서 보기 1번은 당연히 정답이 안 될 거고요. 참고적으로 동그라미 1번의 기능을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파일을 찾아갈 때 파일의 경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C땡땡의 뭐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뭐 어디 이렇게 하위로 이렇게 경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해당 경로에 들어갔을 때 파일이 A 파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B 파일 경로는 뭐 C땡땡의 뭐 다른 경로에 자, 어떤 경로에 있는 파일이 B 파일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A 파일과 B 파일은 전혀 다른 경로에 있는 파일이지만 자, 라이브러리라고 하면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사진이나 아니면 뭐 비디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진이라는 라이브러리에 묶여 있으면 파일이나 폴더의 저장된 위치에 상관없이 종류별로, 종류라고 하면 뭐 사진이나 비디오 각 종류별로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게, 즉 해당 A 파일, B 파일을 액세스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에도 보면 사진이나 비디오 별로 해서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기 1번의 설명은 라이브러리에 관한 설명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보기 2번입니다. 모든 창을 최소화할 필요 없이 바탕화면을 빠르게 미리 보거나 자, 에어로피크에서 피크가 훔쳐보다 엿보다의 의미가 있다고 했었죠. 바탕화면을 미리 보거나 작업 표시줄에 해당 아이콘을 가리켜서 열린 창을 미리 볼 수 있게 뭔가 훔쳐보는 느낌이 들죠. 자, 아무튼 동그라미 2번의 설명이 에어로피크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이어서 보기 3번도 한번 볼게요. 바탕화면의 배경으로 여러 장의 사진을 선택하여 슬라이드쇼 효과를 주면서 번갈아 표시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데 해당 부분은 어떤 특정한 용어가 있는 것은 아니라 바탕화면의 배경으로 슬라이드쇼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냥 줄 수 있다고요. 제가 2번 문제 풀고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3번은 특정 용어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보기 4번입니다. 작업 표시줄에서 프로그램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여 최근에 열린 파일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부분도 최근에 열린 파일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부분도 조금 이따 실습을 통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해당 보기 4번의 내용도 특정 용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보기 3번과 4번은 그냥 할 수 있다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에어로피크는 마우스 포인트를 위치시켜 축소 형태의 미리 보기를 볼 수 있도록 하고 바탕화면을 빠르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에어로피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2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 문제 보기 전에 보기 3번과 4번만 간단하게 컴퓨터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2번의 보기 3번과 보기 4번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우선 보기 4번 내용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작업 표시줄에서 프로그램 아이콘을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여 최근 열린 파일 목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요. 자, 아래쪽에 있는 파워포인트 아이콘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해당 아이콘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최근에 열었던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해당 부분이 특정 용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 다음으로 보기 3번 한번 볼까요? 바탕화면 배경으로 여러 장의 사진을 선택하여 슬라이드쇼 효과를 주면서 표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해당 부분을 위해서 바탕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개인 설정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해당 부분에 배경이라고 있는데요. 배경을 사진이 아니라 해당 부분에서 슬라이드 쇼를 선택을 해서 보기 3번에 나온 것처럼 슬라이드 쇼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도 특정 용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할 수 있다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기 전에 방화벽의 개념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A라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가 여러 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림을 못 그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아무튼 A라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 이러한 방화벽을 설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래쪽의 그림을 보게 되면 해당 A라는 회사에서 네트워크로 나가는 통로를 단일화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단일화해서 관리를 해서 자,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패킷은 그대로 통과를 하고 자, 패킷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나가는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데이터의 단위가 하나의 패킷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가 나갈 때 내부에서 외부로, 자, 내부에서 외부로 나갈 때는 그대로 통과를 시키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패킷은 엄밀히 체크하여, 즉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데이터는 엄밀히 체크해서 인증된 패킷만 통과시키는 것이 방화벽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실까요? 자, 방화벽이 있음으로 해서 내부에서 외부로 나갈 때는 그대로 통과를 시키고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올 때는 인증된 패킷만 통과를 시키는 것이 방화벽의 개념입니다. 자, 이것을 회사의 예시로 들어드렸는데 개인 사용자도 똑같습니다. 자, 개인 사용자도 개인 컴퓨터에 그냥 하나의 방화벽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부로부터의 불법적인 해킹은 막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당연하겠죠. 방화벽은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것에 관한 설정입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컴퓨터 안에서 어떤 허튼 짓, 아니면 회사에서 내부의 어떤 사용자가 해킹을 하는 것은 막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역추적 기능이 있어서 외부의 침입자를 역추적하여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역추적 기능이 있어서 외부 침입자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기능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방화벽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자,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3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 방화벽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보기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을 허용할 프로그램 및 기능을 설정한다라고 하는데요. 동그라미 1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즉,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사용하는데요. 제 컴퓨터와 카카오톡이라는 프로그램과의 통신을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카톡이라는 프로그램과의 통신을 허용한다는 거겠죠. 자, 제가 조금 이따가 간단하게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통신을 허용할 프로그램을 저희가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기 2번입니다. 네트워크 및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문제 해결 방법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해당 부분도 제공을 해줍니다. 자, 해당 부분도 간단하게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2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3번입니다. 바이러스의 감염을 인지하는 알림을 설정한다고 하는데요. 자, 보기 3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고요. 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된 것은 방화벽과 관련된 개념이라기보다는 백신 프로그램, 백신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바이러스의 감염과 관련된 내용은 백신 프로그램과 관련된 설명이므로 3번의 방화벽과 관련된 설명으로는 거리가 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고요.
다음으로 보기 4번입니다. 네트워크 위치에 따른 외부 연결의 차단 여부, 외부 연결의 차단 여부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방화벽의 개념이 되겠죠. 외부 연결의 차단 여부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네트워크 위치에 따라서, 즉 개인 네트워크냐 공용 네트워크냐에 따라서 외부 연결의 차단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해당 부분도 간단하게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고요. 방화벽 관련 개념은 해당 개념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추가적으로 나오는 보기들은 문제 속에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는 백신 프로그램과 관련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고요. 나머지 보기를 간단하게 컴퓨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3번 관련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어판에 시스템 및 보안에 들어오면 개인용 컴퓨터에서 방화벽 관련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해당 부분에서 보기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동그라미 1번의 내용을 보면 통신을 허용할 프로그램 및 기능을 설정한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방화벽을 통해 앱 또는 기능 허용이라고 있다. 그쵸? 자, 여기에 들어가면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와 통신을 허용할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1번의 내용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보기 2번의 내용을 보면 관련된 문제 해결 방법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 있는 네트워크 문제 해결을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서 추가 문제 해결에 가서 윈도우 업데이트해서 문제 해결사 실행에 들어가게 되면 관련된 문제 해결 방법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기 2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그냥 간단하게 어떤 이제 방화벽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 방법을 제공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기 3번의 바이러스 감염은 백신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보기 4번 외부 연결의 차단 여부를 설정을 하는 것이 방화벽의 기능이 되는데 네트워크 위치에 따른 이라는 말이, 자, 해당 화면에 보면 개인 네트워크가 있고요. 그리고 공용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이 네트워크 위치에 따른, 즉 네트워크를 개인 네트워크도 있고 공용 네트워크면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같이 쓰는 공용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네트워크 위치에 따른 차단 여부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의 정답은 3번이 되었고요. 3번의 방화벽 관련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기 전에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방화벽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A라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A라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가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림이 조금 이상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아무튼 A라는 회사에 사용하는 컴퓨터들이 있고요. 방화벽이 있습니다. 방화벽은 출입로를 단일화해서 관리를 하는데요. 보통 방화벽 같은 경우는 정보보호부서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정보보호부에서 주로 방화벽을 관리하게 되는데요. 그럼 정보보호부에 어떤 담당자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A라는 회사에서 사용자가 있을 텐데요. 자, 사용자가 외부에 있는 어떤 서버 또는 프로그램과 통신을 해야 된다고 하면 방화벽 담당자한테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A라는 회사에서 외부와의 통신은 기본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정보보호부의 담당자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23점 어디 어디 어디점 어디 어디 어디점 IP 주소로 해서 포트 번호는 어떤 포트 번호로 해서 통신을 해야 돼요 라고 요청을 하면 정보보호부의 담당자가 검토를 한 다음에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외부에 있는 특정 서버, 특정 프로그램과 통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화벽 같은 경우에 회사에서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시스템 보안을 위해 사용하는 방화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보기 1번부터 보겠습니다. IP 주소 및 포트 번호를 이용하거나
사용자 인증을 기반으로 접속을 차단하여 네트워크의 출입로를 단일화함으로써 보안 관리 범위를 좁히고 접근 제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네트워크 출입로를 단일화해서 보안 관리 범위를 좁히고요. 그래서 접근 제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방화벽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IP 주소 및 포트 번호를 이용해서 접속을 차단하거나 허용을 해요. 자, 아무튼 보기 1번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보기 2번입니다. 명백히 금지되지 않은 것은 허용한다라는 소극적 방어 개념이 아니라 명백히 허용되지 않은 것은 금지한다라는 적극적 방어 개념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자, 아래쪽의 예시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금지를 하고요. 외부와의 어떤 특정 서버나 프로그램과 통신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허용을 하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방화벽은 적극적 방어 개념이라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2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3번입니다. 방화벽을 운영하면 매일 피싱 공격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3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피싱이라고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이메일에 스팸 이메일 많이 오잖아요. 이메일 등을 이용해서 가짜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는 것이 피싱이 되는데요. 자, 저한테 스팸 이메일이 왔습니다. 스팸 이메일이 왔는데요. 자, 해당 이메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어떤 특정 은행 사이트와 동일한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사이트가 아니라 은행 사이트와 동일하게 생긴 가짜 사이트로 유도를 하는 거고요. 사용자인 저는 잘 모르고 아이디나 패스워드와 같은 개인정보를 입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개인정보를 빼내는 기법이 피싱이 됩니다. 즉, 이메일 등을 이용해서 가짜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한 다음에 개인정보를 빼내는 것이 피싱 공격이 되는데요. 자, 방화벽은 내부로부터의 해킹을 막지 못한다고 했어요. 즉, 사용자가 어떤 스팸 이메일을 클릭해서 사이트로 접속하는 이러한 내부적인 해킹은 막지 못해요. 그래서 보기 3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방화벽은 내부로부터의 해킹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보기 3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따라서 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기 4번입니다. 내부의 불법적인 해킹은 막을 수 없고 방화벽은 내부의 해킹은 막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그 정보를 통해 누가 외부에서 침입을 시도했는지 그 흔적을 찾아서 역추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역추적하는 것은 방화벽의 기능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보기 4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방화벽은 내부로부터의 해킹을 막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싱 공격은 내부로부터 사용자가 해킹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방화벽을 통해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문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인터넷에서 방화벽을 사용하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보기 1번부터 볼게요. 외부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불법적인 접근이나 해커의 공격으로부터 내부의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방화벽을 사용하겠죠.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내부에 어떤 방화벽이 있음으로 해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이나 해커의 공격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것이 방화벽이 됩니다.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2번입니다. 방화벽의 접근 제어, 인증, 암호화 같은 기능으로 네트워크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2번도 같은 맥락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방화벽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보호하는데 이때 제어나 인증, 암호화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보기 2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보기 3번입니다. 역추적 기능이 있어 외부의 침입자를 역추적하여 흔적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방화벽에 역추적하여 흔적을 찾을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보기 3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4번에 어떤 부분이 잘못됐을까요? 방화벽을 이용하면 외부의 보안이 완벽하며 내부의 불법적인 해킹도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방화벽 통해서 내부의 해킹은 막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방화벽은 내부로부터의 불법적인 해킹은 막지 못합니다. 따라서 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휴지통 관련 문제인데요. 자, 우선은 휴지통 관련 개념을 같이 살펴볼게요. 자, 휴지통의 파일이 실제 저장된 위치는 일반적으로 C 드라이브의 recycle.bin이라고 하는 곳에 위치가 되게 됩니다. 해당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저희가 휴지통이 있어요. 그쵸? 휴지통이 있고요. 저희가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어떤 파일들을 삭제를 하는데요. 삭제를 했을 때 휴지통에 들어가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쵸? 자, 휴지통에 들어가면 삭제된 파일들을 볼 수 있는데 해당 파일이 실제로 위치하는 곳은 C 드라이브의 recycle.bin이라고 하는 곳에 위치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휴지통의 용량이 초과한 경우에 가장 오래전에 삭제된 파일부터 삭제가 된다고 하네요. 자, 예를 들어서 보기에 휴지통의 용량이 초과한 경우 용량이 가장 큰 파일부터 삭제가 된다고 하면 해당 보기가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삭제될 때는 가장 오래전에 삭제된 파일부터 삭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휴지통의 파일은 이름을 변경하거나 실행 파일을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이름을 변경하거나 실행 파일을 실행하는 것은 휴지통의 파일을 복원한 이후에 해야 합니다. 즉, 이름을 변경하거나 실행 파일을 실행하는 것은 파일을 복원한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휴지통을 디스크마다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디스크라고 하면 하드디스크, 즉 저희가 컴퓨터에 보면 C 땡땡, D 땡땡 이러한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마다 따로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C 드라이브에서 삭제하는 내용은 특정 휴지통에 이동하도록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D 드라이브에서도 따로 휴지통을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는데요. 즉 위의 경우에 저희가 파일을 삭제했을 때 휴지통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영구적으로 삭제가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Shift를 누르고 삭제를 하게 되면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고 바로 삭제가 되고요. 그리고 휴지통 속성에서 휴지통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 속성을 들어가면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바로 제거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해당 속성을 선택한 경우에 파일을 삭제한 경우에 휴지통에 거치지 않고 영구적으로 삭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USB, 네트워크 드라이브, 도스 모드에서 삭제된 파일이라고 하는데요. 자, USB, 그리고 네트워크 드라이브, 네트워크면 어떤 컴퓨터 외부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도스라고 하면 윈도우가 아닌 도스 모드가 있습니다. 윈도우가 아닌 도스 모드에서 삭제된 파일은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삭제가 됩니다. 자, 해당 부분에서 윈도우가 아니거나 컴퓨터 외부에서 삭제된 것들은 휴지통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삭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자, USB나 네트워크 드라이브는 컴퓨터 외부적인 느낌이고요. 도스 모드는 윈도우가 아닌 다른 모드잖아요. 윈도우가 아니거나 외부에서 삭제가 된 것은 휴지통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삭제된다는 것도 같이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휴지통의 개념을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컴퓨터에서 실습을 통해서 간단하게만 해당 내용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지통 관련 개념을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자, 바탕화면에 보면 여기 휴지통이 있습니다. 해당 휴지통을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을 들어가 볼게요. 해당 속성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속성을 클릭하게 되면 이러한 휴지통 속성이 나타나는데요. 자, 여기에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바로 제거라는 게 있죠. 해당 버튼이 클릭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파일을 삭제하면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고 바로 영구적으로 삭제가 된다는 내용이에요. 자, 이러한 것도 휴지통 속성에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휴지통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휴지통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삭제된 파일들이 있는데요. 이때 휴지통 용량이 가득 차면 가장 오래전에 삭제된 파일부터 삭제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휴지통에 있는 이 파일들에 대해서 이름을 변경하거나 실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해당 영상을 실행하기 위해서 더블 클릭을 하면 복원을 한 이후에 영상을 실행하거나 아니면 이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휴지통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바로 6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에서 사용되는 휴지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휴지통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마다 한 개씩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에서 C땡땡이라고 하는 하드디스크, 그리고 D땡땡이라고 하는 하드디스크, 그리고 E땡땡이라고 있는 하드디스크가 있다고 했을 때 각 디스크 드라이브마다 해서 휴지통을 각각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 1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기 2번입니다. 지정된 휴지통의 용량이 초과되면 새로 삭제된 파일이나 폴더는 보관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보기 2번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지정된 휴지통의 용량이 초과되면 새로 삭제된 파일이나 폴더는 보관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오래전에 삭제된 파일부터 삭제가 된다는 것이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보기 2번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3번입니다. 휴지통에 보관된 파일이나 폴더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기 4번 휴지통에서 원하는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하여 실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행할 수도 없습니다. 이름을 변경하거나 실행을 하려고 하면 복원 이후에 이름 변경이나 실행 파일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3번과 4번 보기 모두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휴지통은 디스크마다 따로 설정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6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삭제된 파일이 휴지통에 임시 보관되어 복원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네요. 보기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을 휴지통으로 드래그 앤 드롭하여 삭제한 경우라고 하는데요. 해당 경우는 복원이 가능하겠다, 그쵸? 왜냐하면 휴지통에 보관이 될 거잖아요. 즉, 바탕화면이 이렇게 있고 휴지통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어떤 파일이 있습니다. 어떤 파일을 저희가 드래그 앤 드롭해서 휴지통에 위치를 시키게 되면 해당 경우에 휴지통에 보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기 1번의 경우에 휴지통에 보관이 되므로 복원이 가능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2번입니다. USB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딜리트 키로 삭제한 경우라고 하는데요. 자,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는 경우 저희가 같이 봤었습니다. USB 네트워크 드라이브와 같이 컴퓨터 외부에 있는 느낌에서 삭제가 되면 휴지통에 보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스 모드, 윈도우가 아닌 것에서 삭제가 되는 경우에도 휴지통에 보관이 되지 않는다. 그쵸? 그래서 보기 2번의 경우에 복원이 가능한 경우로서 적절한 보기가 안 되겠습니다. 보기 2번은 잘못된 보기가 되겠고요. 보기 3번, 네트워크 드라이브의 파일을 삭제 클릭하여 삭제한 경우, 자, 네트워크 드라이브도 동일하게 휴지통에 보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기 3번의 경우에도 복원이 가능한 경우가 안 되겠고요. 다음으로 보기 4번입니다. 휴지통 속성에서 최대 크기를 0으로 설정한 후에 파일을 삭제한 경우라고 합니다. 자, 보기 4번도 당연히 복원이 안 되겠다. 그쵸? 왜냐하면 휴지통의 용량을 저희가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휴지통 용량을 0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 0MB로 설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휴지통에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이 0이기 때문에 파일을 삭제하면 휴지통에 보관이 될 수 없습니다. 해당 경우에도 당연히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7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하면 당연히 휴지통에 보관이 되겠다, 그쵸? 따라서 7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네, 다음으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에서 파일이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고 영구히 삭제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보기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USB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휴지통으로 드래그 앤 드롭하여 삭제한 경우는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고 영구히 삭제가 된다. 그쵸? 그러면 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USB나 네트워크 드라이브, 즉 컴퓨터 외부에 있는 느낌이다. 그쵸? 외부나 도스 모드, 윈도우가 아닌 모드에서 삭제된 파일은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고 영구히 삭제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보기 2번도 한번 볼까요? C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삭제한 경우는 휴지통에 보관이 된다. 그쵸? 그리고 보기 3번 바탕화면에 있는 해당 파일을 삭제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한 경우도 당연히 휴지통에 보관이 됩니다. 그리고
보기 4번 바탕화면에 있는 해당 파일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삭제를 선택한 경우도 당연히 휴지통에 보관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가기 메뉴란 것은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메뉴 화면을 이야기합니다. 즉, 바탕화면에 어떤 파일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해당 파일을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어떤 메뉴들이 나오잖아요. 해당 부분을 바로가기 메뉴라고 하는 거고요. 바로가기 메뉴에 삭제를 선택해서 삭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휴지통에 보관이 됩니다. 아무튼 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USB, 네트워크 드라이브, 컴퓨터 외부에 있는 거다. 그쵸? 도스 모드, 윈도우가 아닌 모드에서 삭제된 파일은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고 영구히 삭제가 됩니다. 따라서 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기 전에 관련 개념을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디스크 최적화 관련해서 개념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오류 검사가 있고요. 두 번째로 디스크 정리가 있고요. 세 번째로 드라이브 최적화 및 조각 모음이 있습니다. 해당 세 가지 개념을 함께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오류 검사입니다. 말 그대로 오류를 검사하고요. 해당 오류를 제거하는 게 오류 검사가 됩니다. 하드디스크나 SSD에 논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손상이 있는지를 검사를 하고요. 복구 가능한 에러가 있으면 이를 복구해주는 기능이 오류 검사가 됩니다. 자, 저희가 앞서 학습했던 것 중에 보조기억 장치를 저희가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쵸? 보조기억 장치에서 하드디스크나 SSD와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하드디스크나 SSD에서 논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손상이 있는지 검사하고 복구 가능한 에러가 있으면 이를 복구해주는 것을 오류 검사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디스크 정리입니다. 자, 말 그대로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하는 것이 디스크 정리가 돼요. 디스크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하는 기능이 디스크 정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드라이브 최적화 및 조각 모음인데요. 단편화 제거가 있고요. 속도 향상이 있습니다. 단편화 제거, 속도 향상이 드라이브 최적화 및 조각 모음이 되는데요. 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디스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파일을 저장을 하잖아요. 자, 파일을 여기에 저장을 하고요. 또 파일을 저장합니다. 파일을 저장을 하고 파일을 저장을 했어요. 자, 그리고 파일을 저장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해당 파일을 삭제할 수가 있잖아요. 해당 파일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파일을 저장하려고 하니 해당 부분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자, 다음 부분에 저장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부분에 저장이 되고요. 다음 부분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파일을 또 삭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단편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부분을 단편화라고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어떤 파일을 찾으려고 할 때, 자, 해당 파일을 찾으려고 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파일을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최적화 및 조각 모음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앞으로 당겨주는 거죠. 말 그대로 최적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단편화 제거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부분이 되고요. 단편화 제거를 하기 때문에 속도가 향상이 됩니다. 드라이브 최적화 및 조각 모음은 단편화 제거 그리고 단편화 제거를 통한 속도 향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드디스크의 단편화를 제거해서 흩어진 조각들을 모아주는 것이고요. 디스크의 접근 속도를 향상시킵니다. 즉 속도 향상과 관련이 되겠죠. 하지만 디스크의 용량 증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해당 디스크 용량 증가와는 관계가 없어요. 단편화를 제거해서 이러한 탐색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기능은 되지만 전체적인 디스크의 용량 증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디스크 정리, 즉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해야지 용량이 증가가 될 거잖아요. 하지만 드라이브 최적화 및 조각 모음은 단편화를 제거하고 속도가 향상되는 것일 뿐 디스크의 용량 증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디스크 최적화 관련해서 관련 개념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의 디스크 정리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보기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디스크에서 불필요한 파일의 수를 줄여 디스크의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고 하는데요. 자, 보기 1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다. 그쵸? 디스크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잖아요. 디스크 정리는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해서 디스크 여유 공간을 확보합니다. 따라서 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2번도 한번 볼까요? 분산되어 있는 파일을 연속된 공간에 저장함으로써 디스크 접근 속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드라이브 최적화 및 조각 모음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이 되겠다. 그쵸? 자, 드라이브 최적화 및 조각 모음에 관한 설명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보기 3번입니다. 디스크의 논리적, 물리적 오류를 검사해 주는 것은 오류 검사와 관련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기 4번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윈도우를 복구하는 데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윈도우를 복구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설정에 업데이트 및 보안에 복구라는 곳에 가면 복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복구를 할 수는 있는데 해당 설명은 오류 검사나 디스크 정리, 드라이브 최적화 및 조각 모음과 관련된 설명은 아니고요. 자, 아무튼 보기 4번은 디스크 정리와는 전혀 관련 없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윈도우를 복구를 하는데 사용을 하는 기능은 있지만 디스크 정리와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보기 4번도 적절한 보기가 되지 않겠습니다. 자, 따라서 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파일 삭제는 디스크 정리에 관한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의 드라이브 최적화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10번 문제는 디스크 조각 모음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기 1번입니다. 하드디스크에 단편화되어 조각난 파일들을 모아준다고 하는데요.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다. 그쵸? 해당 기능이 디스크 조각 모음이 됩니다. 자,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있을 때 파일들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파일들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데 해당 부분들이 삭제가 되면 이러한 부분이 단편화가 되고요. 디스크 조각 모음은 이렇게 단편화된 파일들을 모음으로써 속도 향상을 해주는 기능이 됩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보기 2번입니다. USB 드라이브와 같은 이동식 저장 장치도 조각화될 수 있다고 하고요. 보기 2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USB도 하드디스크처럼 어떤 저장 장치잖아요. 그쵸? 당연히 이러한 저장 장치도 조각화될 수 있습니다. 보기 2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3번입니다. 수행 후에는 디스크 공간이 최적화되죠. 최적화가 된다는 말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디스크의 용량이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당 드라이브 최적화 및 조각 모음은 단편화를 제거함으로써 속도가 향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용량 증가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용량 증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1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4번입니다. 일정을 구성하여 드라이브 최적화를 예약 실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드라이브 조각 모음을 예약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저희가 간단하게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아무튼 1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드라이브 최적화 및 조각 모음은 디스크 용량 증가와는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1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문제 10번에서 보기 4번의 내용을 간단하게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자, 해당 부분에 C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해당 C 땡땡 C 드라이버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을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속성이 나오는데요. 자, 해당 부분에 디스크 정리도 있네요. 그쵸? 자, 디스크 정리는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해주는 기능이 디스크 정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도구 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구 탭을 들어가게 되면 해당 부분에 오류 검사도 있고요. 드라이브 최적화 및 조각 모음도 있습니다. 오류 검사는 말 그대로 오류 검사를 하는 기능이 오류 검사였고요. 아래쪽에 드라이브 최적화 및 조각 모음이 있는데요. 해당 부분에 최적화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드라이브 최적화를 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해당 부분에서 보기 4번의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드라이브 최적화를 예약 실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부분은 아래쪽에 있는 예약된 최적화에서 관련된 내용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4번의 내용도 간단하게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기 전에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 엑셀 파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요. 자, 왼쪽에 있는 게 원본 파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가기 아이콘인데요. 바로가기 아이콘의 아래에는 화살표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즉, 바로가기 아이콘의 왼쪽 하단에 해당 화살표
표시가 있는 것이 바로가기 아이콘이 됩니다. 자, 바로가기 아이콘을 실행하면 연결된 원본 파일이 실행이 되는데요. 자, 해당 바로가기 아이콘을 실행을 하게 되면 바로가기 아이콘에 연결된 원본 파일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바로가기 아이콘에는 어떤 정보가 있냐면요. 원본 파일의 위치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바로가기 아이콘을 실행하게 되면 해당 위치 정보가 있으므로 가서 원본 파일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기 아이콘을 실행하면 연결된 원본 파일이 실행이 되고요. 바로가기 아이콘의 확장자는 LNK가 됩니다. 링크, 뭔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다, 그쵸? 자, 바로가기 아이콘의 확장자는 LNK가 되고요. 원본 파일을 삭제하면 바로가기 아이콘은 실행 불가하다고 하는데요. 당연하겠죠. 바로가기 아이콘은 원본 파일의 위치 정보가 있는데요. 위치 정보로 갔을 때 원본 파일이 삭제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바로가기 아이콘은 실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원본 파일에 여러 개의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도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당연한데요. 자, 엑셀의 원본 파일이 있고요. 해당 엑셀에 대한 바로가기 아이콘을 바탕화면에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C 드라이브 밑에 어떤 경로로 해서 해당 부분에도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바로가기 아이콘의 왼쪽 하단에는 이러한 화살표 표시가 있겠다, 그쵸? 자, 아무튼 하나의 원본 파일에 여러 개의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하나의 바로가기 아이콘에 원본 파일은 하나만 지정이 가능하겠죠. 자, 당연하겠죠? 왜 그러냐면, 자, 바로가기 아이콘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바로가기 아이콘에 엑셀이라고 하는 원본 파일을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액세스라고 하는 또 다른 원본 파일을 지정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해당 바로가기 아이콘을 실행을 했을 때 어떤 원본 파일을 실행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나의 바로가기 키에는 하나의 원본 파일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바로가기 아이콘 관련해서 간단하게 개념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 바로가기 아이콘 및 바로가기 아이콘의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보기 1번입니다. 대상 파일의 대상 형식, 대상 위치 등에 관한 연결된 항목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바로가기 아이콘을 실행하면 연결된 원본 파일이 실행된다고 하는데요.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바로가기 아이콘에는 대상 형식, 대상 위치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조금 있다가 관련해서 실습을 간단하게 진행해 볼게요. 그리고 해당 바로가기 아이콘을 실행하면 연결된 원본 파일이 실행됩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2번입니다. 연결된 항목을 바로 열 수 있는 바로가기 키를 지정할 수 있고요. 해당 부분도 조금 이따 확인을 해볼게요. 하나의 바로가기 아이콘에 여러 개의 원본 파일을 연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부분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네요. 자, 하나의 바로가기 아이콘에 하나의 원본 파일만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원본 파일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 어떤 것을 실행할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기 2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따라서 1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보기 3번입니다. 연결된 항목의 디스크 할당 크기를 확인할 수 있고요. 파일 폴더뿐만 아니라 디스크 드라이브나 프린터에도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디스크 드라이브나 파일 폴더뿐만 아니라 프린터, 그리고 USB에도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3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4번입니다.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든 날짜와 수정한 날짜, 액세스한 날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보기 4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관련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1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바로가기 아이콘에 하나의 원본 파일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바로가기 아이콘 관련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제가 엑셀이라고 하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하나 만들어 뒀습니다. 자, 왼쪽 하단에 보면 화살표 기호가 보인다, 그쵸?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 표시를 보고 해당 부분이 바로가기 아이콘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해당 부분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서 보게 되면 대상 형식과 대상 위치가 있고요. 대상이 있네요, 그쵸?
있죠. 자, 바로가기 아이콘은 원본 파일의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바로가기 아이콘을 실행하게 되면 해당 대상이라고 하는 위치 정보로 가서 엑셀 원본 파일을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1번에 보면 대상 형식, 대상 위치, 뭐 항목의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보기 2번에 보면 바로가기 키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해당 부분에 바로가기 키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탭으로 가서 보기 3번의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디스크 할당 크기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디스크 할당 크기 정보를 해당 부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기 4번 수정한 날짜, 액세스한 날짜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해당 부분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번에 나오는 보기의 내용을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에서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보기 1번입니다. 원본 파일이 있는 위치와 다른 위치에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원본 파일이 있는 곳에서 같은 위치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바로가기 아이콘은 사용자가 실행하기 편리한 곳에 놓고 사용을 한다, 그쵸? 그래서 당연히 원본 파일이 있는 위치와 다른 위치에 만들 수 있습니다.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2번입니다. 원본 파일을 삭제하여도 바로가기 아이콘을 실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2번은 잘못된 보기가 되겠네요. 자, 바로가기 아이콘은 원본 파일의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가기 아이콘을 실행했을 때 원본 파일이 삭제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바로가기 아이콘은 실행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보기 2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따라서 1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바로가기 아이콘의 확장자는 LNK, 링크라고 했다, 그쵸? 그래서 보기 3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4번입니다. 하나의 원본 파일에 대하여 여러 개의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보기 4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의 원본 파일에 대해서 바로가기 아이콘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기 4번은 맞는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1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원본 파일을 삭제하면 바로가기 아이콘은 실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 보기 전에 파일 탐색기의 폴더 옵션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조금 있다가 실습을 통해서도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폴더 옵션이 있고요. 폴더 옵션에서 일반 탭이 있고 보기 탭이 있고 검색 탭이 있습니다. 각 탭에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해당 부분도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같이 정리해 볼게요. 자, 우선 파일 탐색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파일 탐색기인데요. 자,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파일 탐색기 안에 폴더 옵션이 있어요. 자, 해당 폴더 옵션을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과 같은 사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때 일반 탭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같은 창에서 폴더 열기나 새 창에서 폴더 열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어떤 폴더를 선택할 때 더블 클릭해서 해당 폴더 하위로 이렇게 경로를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때 같은 창에서 폴더를 열지 새 창에서 폴더를 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같은 창에서 폴더 열기, 새 창에서 폴더 열기가 있죠. 그리고 한 번 클릭해서 열기, 두 번 클릭해서 열기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면 한 번 클릭해서 열기, 두 번 클릭해서 열기가 있습니다. 주로 두 번 클릭, 즉 더블 클릭해서 저희가 폴더로 접속을 할 텐데요. 이때 한 번 클릭해서 열기도 설정을 할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즐겨찾기에 최근에 사용된 파일 및 폴더 표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즐겨찾기에서 최근에 사용된 파일, 즐겨찾기에서 최근에 사용된 폴더를 표시할지 여부를 일반 탭에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보기 탭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기 탭입니다. 보기 탭은 말 그대로 표시 여부 관련해서 관련 내용을 설정을 하는데요. 라이브러리 표시 여부, 숨긴 파일 표시 여부, 확장자명을 표시할지 말지, 즉 표시 여부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이 보기 탭이 됩니다. 말 그대로 보기죠. 자, 표시 여부 관련해서 관련된 내용을 설정하는 곳이 파일 탐색기에서 보기 탭에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검색 탭도 한번 볼게요. 자, 검색 탭입니다. 검색 탭에서는 말 그대로 검색과 관련된 내용을 설정할 수 있겠다, 그쵸? 자, 검색할 때 색인 사용 여부를 설정할 수 있는 곳이 검색 탭이 됩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파일을 검색할 때 색인과 관련된 내용을 설정할 수 있다, 그쵸? 자, 색인이라고 하면 어떤 건지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요. 컴퓨터 내부에서 어떤 파일을 찾을 때 색인이라고 하면 저희가 책갈피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책에서 뭐 A로 시작하고 어떤 책에서 B로 시작하고 어떤 책에서 C로 시작하는 이런 것들, 이런 책갈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색인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검색할 때 색인을 사용할지 말지의 여부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탭과 검색 탭은 말 그대로 보기 탭은 표시 여부, 검색 탭은 검색 관련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일반 탭에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자, 파일 탐색기의 폴더 옵션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간단하게 컴퓨터 실습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번 문제에서 살펴본 파일 탐색기의 폴더 옵션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 파일 탐색기 모양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파일 탐색기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일 탐색기가 나타나네요. 그쵸? 파일 탐색기에서 해당 보기 탭을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옵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클릭해서 폴더 및 검색 옵션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부분에 폴더 옵션 창이 나타난다. 그쵸? 자, 저희가 기억할 것은 파일 탐색기의 폴더 옵션에서 각 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탭에 보면 폴더를 찾아볼 때 같은 창에서 열지, 새 창에서 열지도 설정을 할 수 있고요. 한 번 클릭해서 열지, 두 번 클릭해서 열지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즐겨찾기에 최근에 사용된 파일이나 폴더 표시 여부도 설정을 할 수가 있네요. 자, 일반 탭의 내용만 잘 기억을 하시면 나머지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보기 탭을 보면 보기 탭에서는 표시 여부 관련해서 관련된 내용을 설정한다고 했는데요. 자, 이렇게 내려보면 저희가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숨긴 파일 표시 여부도 설정을 할 수 있고요. 파일 확장자명 숨기기 여부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이러한 표시 여부 관련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검색 탭에 가면 색인 사용 안함이라고 있다. 그쵸? 그래서 검색할 때 색인 사용 여부도 검색 탭에서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제 13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한글 윈도우의 폴더 옵션 창에서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보기 1번입니다. 선택된 폴더에 암호를 설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암호 설정하는 관련 내용은 폴더 옵션에 전혀 없었다. 그쵸? 자, 그러면 1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나머지 보기도 한번 볼게요. 한번 클릭해서 창 열기를 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해당 부분은 폴더 옵션의 일반 탭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었다. 그쵸? 일반 탭에서 한 번 클릭해서 열지, 두 번 클릭해서 열지를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기 3번입니다. 새 창에서 폴더 열기를 할 수 있게 설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해당 부분도 폴더 옵션의 일반 탭에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창에서 폴더를 열지, 새 창에서 폴더를 열지를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기 4번입니다.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자명, 확장명 숨기기를 설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표시 여부 관련해서는 폴더 옵션에서 보기 탭에서 관련된 내용을 설정할 수 있었다. 그쵸? 자,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보기 2번과 보기 4번은 모두 폴더 옵션에서 관련된 내용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1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폴더 옵션 창에서 암호를 설정하는 기능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폴더 옵션에서 설정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보기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같은 창에서 폴더 열기 및 새 창에서 폴더 열기를 설정할 수 있었다. 그쵸? 해당 부분은 일반 탭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기 2번입니다. 항목을 한번 클릭해서 열기로 설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부분도 일반 탭에서 설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쵸? 한 번 클릭해서 열기 또는 두 번 클릭해서 열기의 여부를 설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기 3번입니다. 즐겨찾기에 최근에 사용된 파일을 삭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부분은 폴더 옵션에서 설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는데요. 해당 부분도 간단하게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아무튼 폴더 옵션의 일반 탭에 즐겨찾기에 최근에 사용된 파일 및 폴더 표시 여부를 설정할 수는 있었지만 삭제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1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보기 4번입니다. 폴더에서 시스템 파일을 검색할 때 색인의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했었죠. 해당 부분은 검색 탭에서 관련된 내용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1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폴더 옵션에서 즐겨찾기에서 최근에 사용된 파일 및 폴더를 표시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삭제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기 때문에 1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문제 14번의 보기 3번 문제만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파일 탐색기가 있고요. 파일 탐색기에서 즐겨찾기가 있는데요. 해당 부분에 즐겨찾기에 최근에 사용한 파일들은 보기에 들어가서 해당 폴더 옵션에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 해당 부분을 제가 즐겨찾기에서 삭제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즐겨찾기에서 제거를 선택해서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3번의 내용은 폴더 옵션에서 설정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므로 1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윈도우에 관한 모든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자, 윈도우 관련 문제를 저희가 많이 풀어보았습니다. 자, 윈도우 문제를 풀면서 느끼셨듯이 해당 부분은 개념 먼저 학습을 하시다 보면 어차피 머리에도 잘 안 들어오고요. 범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관련 개념을 정리할 때는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기출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요. 해당 문제 속에서 개념을 이끌어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시간에 윈도우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이번 시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